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라고 하고요. 어, 오늘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인데 떤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세세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그 두 권 합격 수기집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공부 방법은 그거를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수험 생활이 끝나고 여기서 스터디 매니저라고 이제 수험생분들을 상담해 드리는 걸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좀 들었던 문제의식이나 어떤 마음가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2019년도에 합격을 했고 2020년 1년 동안 외교원 수료 과정을 겪은 후에 이제 올해 아마 8월부터 7월이나 8월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래도 간략하게 PCC랑 2차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흔히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 피셋부터 피셋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물론 고시의 꽃은 2차 시험이라고 말인들 하지만 1차를 붙지 않으면 영영 2차 시험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떨어지는 비율을 보면은 이제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지원자의 한 70% 정도가 1차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피셋에서 정말 상위 20% 내지는 30%에 들어야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은 피셋을 좀 경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 시험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피셋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피셋 점수가 아마 이제 그 기출 같은 거 처음 풀어보시면은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오실 거예요. 아까 뭐 50점, 50점, 70점, 70점 이상 얘기했는데 많은 경우 50점도 안 나오실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외교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저 포함해서 특성이 좀 수리적인 그런 것도 약하고 좀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해도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형 분석을 하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요. 이게 피셋이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지식이 쌓이듯이 이렇게 조금씩 2점씩 5점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3달 4달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오르지? 하다가 어느 순간 10점씩 이렇게 올라요. 그리고 또 안 되다가 또 10점씩 오르 이렇게 좀 성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셋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초조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으로 들어가면 간단히 어차피 거기 합격식에 다 써 있으니까요. 국제정치 같은 경우는 크게 이론이 있고 이슈가 있고 외교사가 있어요. 흔히 이렇게 3개의 범주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론은 이제 국제 정치에 어떤 내가 논리 전개를 하든 그 근거가 보통 그 이론이 돼요. 저희가 저희 주관적인 생각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유명한 학자들이 고안해낸 그런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국제 정치의 현상들을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슈는 이제 뭐 미중 관계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통일이라든지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각 이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팩트들을 수집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고 외교사는 약간 별도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국제법에 국제경제법이 있는 것처럼 경제학에 이제 또 국제경제학이 있는 것처럼 외교사도 약간 별도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이제 냉전 시기까지 이렇게 쭉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따로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국제정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 어떻게 공부한지는 합격 수기를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합격 수기가 물론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고, 뭐 40명의 합격자가 있으면 40명의 합격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공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캐치를 하시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면은 각 이론, 이슈, 외교사를 어떻게 공부할지 대강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 국제법은 그냥 이 두 권의 책이 있어요. 그게 정인섭 책이랑 김대순 책이 있는데 학원 순환도 다 이 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국 저희가 합격을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도 이 두 권이고, 또 수험생들이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게 이 두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권을 내가 수험 기간 동안 이거를 최대한 그 많은 내용을 다 소화하고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으면은 국제법은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두 권이 한 권은 한 2,000페이지고 한 권은 1,000페이지인데 그게 다 빽빽한 정말 조문 판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평균적인 수험 기간이 제가 봤을 때 제 동기들로 이렇게 쭉 봤을 때 빨리 붙으면 2년 반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한 1년 만에 붙는 분들이 있어요. 한 2명? 한두 명? 그런 분들이 이제 최연소 합격 이런 분들이시고, 그거를 제외하고 가장 빨리 붙으면 한 2년 반, 그 다음에 3년 반도 많고 4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고시란 시험 자체가 기본 4년은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당연히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더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고 또 많이 까먹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국제법 이렇게 처음 하실 때 나 1순환, 2순환까지 다 들었는데 왜 아직 이해가 안 되지? 왜 암기가 안 되지? 이렇게 너무 그렇게 또 스스로를 옥죄시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이 있죠. 경제는 이론을 배운 다음에 문제를 계속해서 푸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 예비순환이나 1순환 정도를 중요한 개념들을 거의 다 배워요. 그래서 그걸 다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순환, 3순환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게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풀고 수업 시간 외에 개인 공부 시간에도 많이 풀고, 그래서 이제 그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림 같은 경우에는 황정민 선생님이니까 그 트리니티를 바탕으로 해서 있거든요, 교재들이. 그래서 그거 다 법문서적에서도 팔고,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풀이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과목 3개를 크게 이런 뼈대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터디 매니저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상담해드리면서 들었던 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공부를 잘 해보신 분들일 테고 잘 하실 분들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꼭 필요한가 싶으면서도 사실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문제를 많이 겪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첫 번째로 공부는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걸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랑도 계속 비교하게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결국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필요한가를 스스로한테 질문하셔서 거기에 대해 이제 그렇다고 긍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스터디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조직해서 같이 이런 걸 할까 말까, 옆에 친구들은 다 하는데 나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들고, 뭐 하루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되나, 옆에 있는 친구는 12시간 공부하고 쟤는 14시간 공부하는데 나는 10시간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경제학 1순환을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게 1순환 내에 도저히 내가 해결이 될 수 없어서 이거를 내가 그래도 제대로 커버를 하려면 한 열흘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드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정말로 그게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터디를 해야 되는가, 스터디를 조직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공부할 때 더 효과가 좋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뭐 국제정치에서 이론 공부를 하는데 이론이 너무 많아요. 책 읽어야 될 책도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 한 4명이랑 뭐 한 책을 4파트로 나눠서 그래서 서로 요약을 해서 공유를 하자. 이러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뭐 경제 문제 풀이를 하는데 내가 하루에 40문제씩 풀고 싶은데 나 스스로는 이걸 매일매일 해낼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또 마음 맞는 친구들 구해서 이렇게 하루에 40문제씩 같이 풀고 점검한 스터디를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뭔가 스터디를 막 다들 조직하는 기간이고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스터디에 뛰어드시면은 자기만의 목적의식 없이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 낭비가 돼요. 그 고시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아까워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다들 열심히는 하실 텐데 그거를 진짜 전략적으로 잘 하시려면 저는 첫 번째로 그런 결정들을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경제학 1순환을 들었는데 이걸 도저히 내가 그 1순환하는 뭐 3주 내에 내가 다 소화를 못했다. 그러면은 뭐 복습 동영상이 만약에 제공된다면 그런 걸 보시면서라도 커버를 하고 넘어가세요. 그게 뭐 5일이 더 걸리든 열흘이 더 걸리든 그럼 그 다른 것들도 미뤄지죠. 미루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는 결국 내가 하는 거고 내가 그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판단 기준은 내가 잘 이해했는가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불안감에 끊임없이 시달리시게 될 거예요. 저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걸 결정하실 때 그런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정말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내가 12시간 공부한다 해도 그걸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으면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피셋 설명하시면서 그게 2번 안 나올 문제인데 그걸 백날 잡고 해봤자 사실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피셋 기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는가? 피셋 기출 분석을 꼼꼼히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유형별로 내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만의 풀이법을 개발해서 그걸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피셋 기출 분석 다들 하니까 그냥 다들 하는 거니까 나도 해보겠다 라고 해서는 그걸 통해서 쌓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그걸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피셋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 유형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팁을 얻었고 내가 이거 다음 모의고사 때 적용을 해보겠다 라는 그런 새로운 게 생성이 되는 거를 스스로 확인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특히 크게 공부 기간 잡아놓고 뭐 12월부터 피셋 이렇게 해가지고 피셋 뭐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 모의고사 풀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뭘 얻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막상 3월에 시험 보니까 피셋이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그걸 통해서 쌓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피셋 기출 분석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2차 시험도 기출 문제들을 이제 공부하면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보라 해서 보는데 왜 보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2차 시험 문제를 왜 보는가 이거를 통해서 제가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국제 정치라고 그러면은 주로 이론을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는지를 물어보는지 외교사를 중점으로 보면은 외교사 문제가 그냥 단순 역사 서술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규명하라는 건지 그 역사 사건의 뭐 현대적인 함의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파악을 하시면서 기출 분석을 하셔야 의미가 있지 그냥 외교사 기출 문제 쭉 봐야겠다 이런 게 나왔었구나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공부 연차가 길어지면은 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운 시간에 하시는 공부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세운 그런 전략에 따라서 공부를 해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피셋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50점대다. 이러면은 뭔가 전략의 수정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는 상담을 받으세요. 학원 상담을 받아줬고 아시는 합격생이 있으면 합격생한테 상담을 받아줬고 그게 스스로 해결 안 될 것 같을 때는 그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아까부터 이제 합격수기 읽으시라 하는데 합격수기도 그냥 읽어서는 의미가 없죠. 이거를 읽음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어쨌든 합격을 할 수 있게 만든 그 원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어떻게 읽었는지, 몇 번을 읽었는지, 뭐 피셋도 어떤 식으로 기출 분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읽어보세요. 저는 처음 공부 시작할 때 합격수기만 막 한 네다섯 번 이렇게 쭉 읽은 것 같아요. 하이라이팅 하면서 공통점을 뽑아내고 그 워드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그 중에서 나도 이런 거 좀 적용해볼 만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합격수기도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 관련해서 또 드리고 싶은 게 공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구색에 맞진 않지만 좀 스스로 의심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과목이나 그렇고 뭐 경제학을 예시를 드리자면 제 황정현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근데 막상 집에 가서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X축, Y축에 뭐가 있었는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 그래프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왼쪽으로 이동했는지 오른쪽으로 이동했는지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은 되게 하기 쉬운 실수가 뭐 이해는 못했지만 지금 한번 다시 보니까 이제 알겠네 라고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러면 다음에도 또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조금이라도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정도로 하는데 뭔가 지장이 생긴다 이러면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설명이 됐지만 2차 시험 그 실제 시험 쓰실 때 진짜 시간이 없어요. 생각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딱 내 머리에서 바로 튀어나와서 그거를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버벅되면 그만큼 시간이 깎이고 그만큼 쓸 수 있는 내용이 줄어들고 그만큼 합격 확률이 낮아져요. 이게 합격자들 분포 점수 분포를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0.0 몇 점 차이로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0.0 몇 점 차이로 붙는 사람들도 있고 합격생들 사이에서도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당락에 큰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내가 정말 이해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국제정치 같은 것도 되게 그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은 요 이론 하나도 제대로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 이론을 두고 정말 필요한 키워드 다 들어가면서 그 채점자인 교수님이 완벽히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깔끔하게 쓰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그 디테일까지 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 쓰는 게 따로 훈련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도 자기가 직접 그려봐야 되고 그런 이론도 자기가 직접 쓰셔야 되고 국제법도 논리 전개를 자기가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심하시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 단권화라는 거 얘기가 있었죠. 단권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권화라는 것도 아까도 그 자기주도적 저거랑 이제 맥락이 닿는데 단권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필요하면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 단권화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저는 문장형으로 단권화를 하면서 그거를 좀 그 질문을 미리 답해보는 식으로 좀 논리를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 이론에 대해 단권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Y치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론에 대해서 한번 단권화를 하면서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 내용을 저장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돼요. 그래서 단권화나 서브노트 만드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 관련해서는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흔히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저는 노 베이스이고 뭐 경작한 적도 없고 피셋 이런 거 못하고 뭐 수리적 그런 계산도 약하고 그런데 이제 진입을 해도 괜찮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나만 피셋 못하는 것 같지만 다 피셋 못해요. 그 주변에 쟤는 왜 이렇게 피셋 잘하지 싶은 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혼자 잘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그 알고 있는 거지 나머지 분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 받으러 이제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점수대가 되게 비슷하게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베이스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경제학, 국제법 이런 거를 당연히 안 해봤죠. 근데 안 해봐도 처음 시작해서 이제 다 차근차근 몇년 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제대로 된 공부 방법만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휴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세요. 이제 아직 학기가 남으신 분들은 저는 웬만해서는 휴학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고시 공부가 할 공부도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집중력 있게 해야 성적이 오르고 쌓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학교 공부가 끼어 있으면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방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휴학을 하시는 거를 보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공부하다가 힘들 때 아니면 뭐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데 이제 합격수기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처음 진입하실 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모티베이션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여기에 굳이 고시라는 어려운 시험을 하겠다는 그런 이유를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저는 제 노트북 이제 매일 킬 때마다 약간 그걸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매일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보고 또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처음 모티베이션을 생각하는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권화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국제정치 같은 경우에 단권화 기준을 알겠는데 경제학이나 국제법은 단권화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그의 도움이 어떤 식으로 되셨는지 네, 알겠습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는 그래프, 용어제, 일단 단권화 경제학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황동현 선생님 수업을 쭉 들었기 때문에 그 트리니티라는 책이 있어요. 1순환 때 나눠주시는 그게 딱 정리하기 되게 용이하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업 시간에 추가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 한 것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따로 제가 또 워드 파일로 조금 정리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복잡한 수식들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건 따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진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어집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미시경제에서 뭐 가격 효과라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보통 답안 딱 정해진 형식이 있는데요. 그거를 1번 의의 목차 해놓고 그걸 써요. 가격 효과란 해놓고 그거를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용어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정리해놓은 거 보면은 한 그래도 미시거시 국경 합해서 거의 막 250개, 300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따로 정리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좀 비교하기 좋고 좀 헷갈리는 그런 그래프들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경제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출 규제 같은 게 있어요. 수출 규제 뭐 관세 부과하는 방법, 뭐 쿼타를 부과하는 방법, 어쩌고저쩌고 뭐 VER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또 딱 비교해서 문제를 내기 좋고 그런 그래프들을 이제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황정유 선생님 그 트리니티 책에 플러스 저는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국제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섣불리 추천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그 책을 읽고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간인데 이거를 따로 서브까지 만드시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단권화가 개인적으로 아까 특히 국제법에서 많이 도움이 되긴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약법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조약법에서 뭐 유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배우실 텐데 아무튼 유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써라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 그와 관련돼서 그 두 권의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거기에 다 때려 박았어요. 그래서 거기 뭐 유보가 법적으로 무슨 정의인지
유보의 법적 효과가 뭔지, 유보에 거절했을 때, 유보를 수락했을 때, 또 유보도 막 다양한 유보가 있는데 이상한 유보가 나왔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 두 권의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하나의 워드 파일로 정리를 하긴 했어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와 관련된 조문이 뭐고 판례가 뭐고 이런 게 정리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그냥 두 권의 책에도 반영하실 수 있으면은 따로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합격생들 중에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합격한 사람도 많고 저는 이제 다만 좀 단권화가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편이라서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국제법 단권화 작업만 하루에 한 12시간 한다고 했을 때 그것만 한 4, 5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신중히 이제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국제정치학은 어떻게 연관하시는지 아, 국제정치학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론, 이슈, 외교사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외교사를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외교사 기출문제를 제가 그냥 나름대로 분석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외교사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나 그랬더니 제가 크게 봤을 때는 그 외교사 사건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이론적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이랄까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적 함의 이런 것도 묻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이런 기출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역사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 3가지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정리한 방법이 사건별로 좀 큰 사건별로 요 3가지를 접목을 한번 시켜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부를 아직 안 하셨어도 친숙할 만한 청일전쟁이 1894년 사건인데 그러면 청일전쟁을 이제 기본적인 팩트는 일단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국제정치 이론을 적용해서 청일전쟁을 설명할 수 있지? 그런 걸 적용을 해보면 세력 전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두 국가가 있는데 이제 A와 B가 있으면은 원래 A가 B보다 셌는데 이제 B가 점점 세지면서 둘이 국력이 좀 동등해졌을 때 그때 싸우더라. 이런 이론이 있어요. 대충 설명하자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청일전쟁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이 당시에 동아시아의 배경은 어떠했는지, 유럽의 정세는 어떠했는지. 왜냐하면 그 유럽의 정세가 동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럽은 그러한 영국이 이렇게 막 동맹을 찾는 상태였고, 그렇게 독일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 그게 동아시아에 어떻게 투영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현대적 함의는 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세력전이랑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2개의 그런 강대국이 싸웠을 때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결국 러시아까지 이기면서 우리나라가 합병됐잖아요. 굉장히 큰 함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도 물론 합병까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중 간의 그런 전략적 경쟁 속에 끼어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세력전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함의가 있는지, 우리한테는 어떤 외교 정책이 도출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청일전쟁은 아마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냉전 중에서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교사 단권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론 같은 경우는 대충 이 이론을 내가 한 문장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또 한 문단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또 한 페이지로 서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기출문제를 분석을 나중에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세력 전이론의 관점에서 청일 전쟁을 평가하라라는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게 20점짜리예요. 그러면은 대충 한 페이지 반에서 많으면 2장 정도 쓰시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세력 전이론에 대한 설명을 내가 얼마나 할애할 수 있는가. 그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5점 정도? 그러니까 한 문단 정도, 내지는 반 페이지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체력 정리로는 한 문제 안에 내가 깔끔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딱 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만 그냥 쓰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내지는 막 30점, 40점짜리 문제 내에 나와서 진짜 한 페이지 가득 써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각각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제가 그 이론을 정말 쓸 수 있는지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한 페이지를 제대로 쓸 수 있으면은 한 문장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 이론을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정도로 그런 식으로 써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이슈별로 진짜 이런 팩트는 좀 쓸만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수집을 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사용되는데 이제 뭐 합격 수기에도 다 나와 있겠지만 되게 좋은 자료 중 하나가 이제 아이펀스 포커스라고 있어요. 이게 국립외교원 교수님들이 쓰시는 건데 그 아이펀스 포커스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뭐 주요 국제문제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중요한 국제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수험생들이 보고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뭐 이제 학원에서 제공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로 도움이 되고 저희가 흔히 다 읽는 그런 교재들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슈별로 쓸만한 팩트들 예를 들어서 뭐 미중 경쟁 빠질 수 없잖아요. 공부해야죠. 그러면은 미중 경쟁이 군사적인 그 레벨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이거랑 중국이 뭐 몇 년도부터 몇 프로씩 증강을 하고 있다. 내지는 그 무기 종류까지 말할 수 있다. 이건 다 당연히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답안보다 더 차별화할 수 있을까? 이거 계속 고민하면서 이런 팩트까지 내가 쓸 수 있으면 차별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본적인 팩트부터 좀 세세한 것까지 그렇게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어요. 네. 그 국제정치 과목은 사실 하나의 교재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많은 논문이나 특히 최신 논문 같은 걸 자기가 수집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일단은 저는 정원준 선생님의 일순환 수업을 들었었는데 논문집을 주세요. 지금도 주실지 모르겠는데 논문을 나름 이제 엄선을 하셔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거 외에도 이제 내가 이 이슈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겠다 하면은 그 뭐 DBPR 같은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아마 그 대학교 접속 통해서 무료로 다 열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키워드 검색하셔서 좀 그 인용수가 높은 논문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국제정치는 공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범위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한 권의 책이 없다 보니까 진짜 이게 막 홍수 속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딱 스스로 좀 한계를 설정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국제정치, 뭐 미중 관계에 이틀 이상 할애하지 않겠다. 그렇게 딱 설정을 해 놓으시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난 정말 차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기에 너무 빠진 나머지 다른 것들을 많이 놓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합격 시기를 보면 답안지에 쓰는 거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예비팀은 답안지를 쓰는 걸 잘 못하잖아요. 제가 잘 못하는데 그 과목별로 모범 답안을 보고 공부하는 게 맞는지 아니 그걸 벗겨보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일단은 예비순환 때는 답안을 써보실 필요가 없어요. 예비순환 제가 생각했을 땐 1순환까지도 그렇게 각 잡고 딱 정해진 형식대로 쓰실 필요가 없고 그것보다는 우선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현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답안을 써봐야 되는데 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최고 답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냉정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30명 있어요. 그러면 그 학원 수강생 30명 중 제일 잘 쓴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 답이 딱히 잘 쓴 답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100개 쓰시면은 오히려 최고 답안인데 뭐 상대적으로 최고 답안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국제정치 했는데 뭐 틀린 팩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론적인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답안은 참고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과목별로 따지자면 예외적으로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 답안을
이제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제 생각엔 한 1순환부터 최고답안 경제학은 좀 많이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국제정치나 국제법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만 하시고 이제 너무 신뢰하실 필요는 없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질문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막 진입을 해서 네. 경제 예비 순환을 막 듣고 있는데 이제 경제 1순환을 듣게 되면은 그거 끝나면 이제 또 바로 국제 정치나 국제법 1순환이 또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그 학원에서는 한 과목씩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맞아요. 그 중간중간에 또 과목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경제 1순환이 되고 경제 2순환을 지금 하고 있으면은 국제법이나 국제 정치를 사이에 네, 이해했습니다. 공부를 이제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한 과목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힘든 것보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경제학 1순환에 내가 1순환 강의 다 듣고 모든 그래프 다 그릴 수 있고 거기는 트리니티 뒤에 있는 문제들 다 풀 수 있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더 필요하신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에 조금 더 점수 욕심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미리 그 2순환 때 쓰는 연습책 있거든요. 그거를 풀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다른 과목이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국제정치 좀 끼워 넣으셔도 좋은데 아마도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한 과목씩 하는 이유가 한 과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네. 혹시 1차와 2차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할애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이제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피셋 점수와 본인이 2차 공부 상태를 보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해진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공부 시간을 너무 아끼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아끼다가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얼마나 할애하냐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피셋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커트가 76.66점인 해가 있었죠. 그 2017년인가? 네, 그랬는데 그때 제 점수가 52.5점인가? 세 과목 합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커트에서 20점 이상 차이 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셋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해 9월부터 피셋만 했어요. 그냥 하루 13시간 그냥 하루에 모의고사 한 4개씩 풀면서 분석하면서 기초 분석하면서 그렇게 9, 10, 11, 1, 2, 12, 1, 2, 3 그렇게 한 6개월 피셋만 했고 그렇게 한 결과 그 다음에 합격을 했어요. 피셋에 합격을 했고 제가 피셋은 또 시간을 아끼지 마시라는 이유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한번 해놓으면은 잘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처음 공부 시작하실 때 좀 아낌없이 딱 해놓으셔야 이제 2차 시험에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시더라도 그래도 피셋은 합격할 수 있게. 그래서 제 주위 친구분들도 이제 아직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 대체로 이제 피셋은 합격한 친구들은 계속 하긴 하더라고요. 피셋은 계속 합격해요. 2차가 문제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피셋을 확실히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처음 일기에 쳐보시면은 커트에서 10점에서 많이는 15점, 막 20점까지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커트에서 뭔지에 따라서 거기에 투자의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판단하실 때 2차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개입을 하면은 정말 이 1차 공부한 시간 너무 아까워서 계속 줄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한 70%가 어차피 떨어지거든요. 1차에서.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피셋을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끼리만 2차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2차 공부가 대체적으로 좀 결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2차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1차 떨어지신 분들보다. 그렇게 또 생각하면은 결국 이게 상대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셋에 충분한 시간을 필요하신 만큼. 그러니까 여기 중앙에 한 번 질문 있지 않나요? 없나요? 네, 질문, 네. 국제법에 그 답안 구성할 때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나의 서브노트 안에 그냥 판례 내용까지 다 넣었어요. 왜냐면은 그 판례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느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판례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 안에 판례를 녹여내는 식으로 저는 정리를 했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님께 감사의 박수 잠깐 드릴까요? 설명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해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조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실천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었고 제가 만든 자료나 이 부분에서 미약했던 부분도 너무 많이 추적시켜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지점과 약간의 이제 조언 간략하게 말씀 듣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통학을 고려하시거나 이제 신림동에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통학이 만약에 자가에서 본가에서 이제 고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초반에는 1시간 안쪽이면은 집에서 통학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신림동에 들어갈 때가 있겠죠. 체력적으로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신림동에 들어와도 공부 시간이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집중도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집에서 좀 케어를 받는 부분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잔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공부를 시작하실 때 이런 질문을 좀 받아요. 이제 글씨체가 안 좋은데 좀 이게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 이제 내가 보는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사실 처음에는 좀 먼저 인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은 항상 그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 걔 따라오거든요. 근데 부정을 부정하는 순간 걔가 언젠가는 나를 해치죠. 그래서 글씨체가 안 좋으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볼펜 크기를 차라리 굵은 걸 쓰세요. 1mm짜리 쓰면 글씨 커집니다. 교수님들 답안 채점하실 때 글씨 작으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나도 양 채우기가 힘들어요. 밀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 크기가 조금은 크면은, 그리고 복사본으로 갑니다, 교수님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볼펜 굵게 쓰면 글씨체가 자연스럽게 커지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잘 전달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생활 자체가 단조로워져요. 이런 거 있죠. 이제 날씨 너무 좋고 기분도 좋고, 근데 집에 가는 강릉에 카페도 있고 저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난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이럴 때 좀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길어지면은 좀 뭐랄까요, 자존감이 많이 내려갑니다. 이 공부할 때 저는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또 이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게 결국 이제 감정 조절과 동기부여예요. 감정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기간이 고생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렇게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이상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첫 마음을 먹었던 출발점이 어딘가를 꼭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멈춤의 시간도 있으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저녁 같은 경우, 이 얘기는 일요일날 오후까지는 공부를 하란 얘기죠. 근데 일요일날 저녁 정도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조금 평소에 좀 해보고 싶었던 거나 잠깐의 휴식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서 그리고 더 몰입을 하시고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힘 빠질 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점수 안 나오고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감정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럴 때 물론 혼자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혹은 이제 스터디 매니저 분들, 여러분들 선배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질문을 하시면은 그러면 대부분 이미 그 경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해결책 혹은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빛날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